오늘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지금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재택치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방식인지 그 의사협회가 주장한 대로 하면은 이 확진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대변인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수현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하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견을 진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재택 전환이 발표된 건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일단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5,000명 이상 넘고 있고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계 쪽에서는 이제 중환자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의료 현장의 상태가 포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자원이 고갈되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이에 간호사가 따라서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자원들이 포화된 상태라면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있는 의료 자원들을 총동원하고 배분해서 모든 국민들과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재택 치료는 네. 사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가 그렇다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 이제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재택 치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의원급까지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진들을 이제 활용하고 이용해서 환자들을 보고 관리하고 시기를 놓쳐서 더 이상 중환자로 가거나 어떤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의사항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환자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일단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씩 이제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가 실시하는 재택 치료는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모두를 다 입원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실시하는 재택 치료 시스템에 그러면 어떤 점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은 굉장히 일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택치료 또한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과중이 늘어나면서 환자 개개별을 자세하게 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택치료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초기에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24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당장 의원이나 병원에서 아주 쉽게 이제 병원을 접거나 의원을 접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되다 보니 의료진은 계속 필요하고 재택진료는 필요한데 이제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생각하기에 이런 의원급의 현장을 좀 이해하고 의원급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재택치료의 모델을 만들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현장에 맞춰 나가는 합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변인님, 지금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원은 어떤 병원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아주 많지는 않고요. 예. 의원들도 한두 개 정도 뭐 몇 개 안 되는 걸로 일단은 일부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히 일부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좀 이상적인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현장 사정을 또 잘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재택치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안을 만들 때는 초기 과정부터 좀 현장의 상황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의 네.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근데 의사협회의 주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동네 의원, 그러니까 네.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재택치료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병원 의사들이 재택치료 주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 지금의 재택치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네. 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시스템보다는 네. 한 의사가 좀 환자를 좀 꾸준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 변화에 대해서 좀 연속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물론 당연히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겠지만 환자들마다 같은 증상을 갖고 있더라도 좀 증상이 다 다르고 상태 변화가 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절대적인 수치나 일괄적인 증상으로 이제 이런 변화들을 좀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마다 갖고 있는 각각 다른 증상들을 뭐 어제와 다른 오늘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처럼 24시간을 당직을 서면 당연히 그 당직 섰던 의사가 다음날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가 못하겠죠.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의사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얘기하는 증상들이 프로토콜에 딱히 없고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연속성이나 환자의 증상들을 쭉 지켜보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요게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단골 환자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있죠. 내가 환자에 대한 자주 가는 기록과 병원들. 이런 네. 잘 알고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동네에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더 잘 아는 자신을 더 잘 아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매일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신다.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내가 아는 선생님이 나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 나의 상태를 네, 체크하는 의료진이 달라지는데 네, 동네 의원이 나의 재택 치료를 담당하게 되면 똑같은 의사, 똑같은 간호사가 네, 매일 나의 상태를 체크해 주기 때문에 좀 달라진 네,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네, 네, 들리는데 근데 동네 네, 의원은 확진자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환자들 진료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업무에 네. 더해서 재택 치료자들도 같이 감당을 네. 하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근데 그렇죠. 그 대신에 어, 이제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네. 이게 1인 의원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2, 3인 의원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환자 수가 진료에 저해되지 않고 그 환자도 잘 관리받을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시와 구의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네, 경우에도 어쨌든 비대면 네, 진료에 한계가 좀 있어서 갑자기 네, 증상이 악화되는 거에 대처하기는 뭐 근본적으로는 네,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저는 잠깐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재택 치료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97%의 환자가 경증 환자라는 겁니다. 이제 네.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근거가 될 테고요. 음, 다만 이 재택 치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인지를 하고 이 아,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이송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재택 치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재택 치료만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송 체계라는 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즉, 이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재택 치료를 하면서 이제 느끼기에 환자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뭐 그 산소 포화도는 괜찮지만 환자의 증상을 봤을 때 이 환자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네. 되면
이제 한라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좀 확대 개편을 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의 응급실이 사실은 포화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미 격리실에 확진자가 많이 있는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증자를 찾아도 이송할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런 치료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바로 이송이 가능한 센터가 일단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시설들 안에서도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중환자, 뭐 중증 등 그다음에 뭐 회복기 아니면 뭐 생활치료센터의 조기 퇴원자라든지 이런 분류를 좀 해서 각각에 맞는 곳으로 이제 트리아제를 하고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음, 체계가 담보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렇군요. 시스템 없이 재택 치료만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게 그런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마치 재택 치료의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재택 치료에 대한 음. 부분도 잘 마련해 돼야 되지만 이 환자가 나빠지거나 이제 안 좋아졌을 경우 우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응급의학과 전공이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전문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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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는 그런 네. 재택 치료는 불가피한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재택 치료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하나 지금 네.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진단 검사가 너무 늦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네. 밀려가지고 이게 결과를 받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네. 이제 입원해서 재택 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진단 네. 검사도 네. 그런 PCR 외에 그냥 자가 키트로도 충분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라고 질문이 왔거든요. 네. 일단 자가 키트가 아직까지는 완전 보편화돼서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저희가 예.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서 논의를 했을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음, 자가 키트가 약간 방역의 구멍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은 자가 키트보다는 PCR 검사 훨씬 정확하긴 하죠.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의료진들도 본인이 이제 저희도 이제 의심되는 의료진 본인이 하면 검체 불충분이 되거나 실제 검사 결과가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혹시 검사를 받아보시면 굉장히 깊이 찔러서 이렇게 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깊이 넣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뭐 콧물이나 침으로는 전혀 그 검사의 정확도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사실은 뭐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해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걸로 양성이 나오고도 사실은 이제 양성자가 돼서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뭐 치료에 대한 두려움, 격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거나 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자가 검사를 보편화를 시켜서 이걸로 모든 환자를 스크리닝을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PCR 검사를 네,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질문이 여러 건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재택 네, 치료할 때 동거인 감염은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직전에 인터뷰했던 분도 네, 네, 본인이 네, 재택 치료를 하다가 배우자가 네, 함께 감염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정부는 또 이 가족 감염 위험은 방역 수칙을 집 안에서 잘 지킨다면 낮다고 볼 수 네, 있다라고 밝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 동거인 네. 감염 위험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수칙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런 수칙에 대해서도 좀 개별적으로 동거인이 최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프로토콜을 좀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같은 공간에서 이제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있을 때도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요즘에 또 자가격리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만큼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집안에서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된다면 사실은 동거인에 대한 그런 그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외국 사례들에서도 대부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그 환자와
동거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잘 이야기해주고 프로토콜도 정확하게 해서 준 후 그런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서 네. 수칙을 잘 지킨다면 그 위험도를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게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답을 들으셔야겠네요. 그때 한 번 더 연결해서 사정 설명해 주시죠.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